개인들은 진절모에 나는 거죠.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기준을 건드렸다는 게 뭡니까? 리밸런싱은 원래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신용장고가 고점 대비 10조가 털렸거든요. 역대 최대 매도. 코스피가 17.92% 올랐을 때 그 1001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사상 그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동시에 갈아치웠는데 개인들은 진절모에 나는 거죠. 2023년 8월부터는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어온 이런 국면인데 이게 한번 수급이 받게 되면은 뭐 수년 단위 이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 수급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국민연금 이야기 또 영향력을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이야 정말 막대한 거고 그죠? 올해 뭐 주가가 주식이 좋으면서 국민연금의 부가 많이 늘어나서 국민연금 이사님이랑 전화 붙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행복한 얘기인데 사실 여러 노이즈가 좀 있었다.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7월 들면서 국민연금 매도 폭탄설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리밸런싱하면서 엄청 매물이 나올 걸로 봤는데 7월에는 결과적으로 순매수한 거죠. 네. 거의 뭐 대략 1조 가량 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첫날 리밸런싱 첫날에 그러니까 2,182억인가를 순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 급락했어요. 장중에 3,000억 넘게 파니까 급락해버리니까 갑자기 매도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월에 뭐 74조 뭐 매도 나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 폭탄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폭탄을 터지지도 않고 그냥 불발돼 버린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코스피가 이제 10% 넘게 폭락한 7월 28일에도 연기금이 한 1,135억 샀거든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첫날 제일 많이 매도한 때문에 매도를 안 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연기금이 그 사실상 고점에서 매도를 못한 그 여파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국인만 좀 신나게 좀 매도를 한 건데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그 물량은 전부 다 추정치가 다 안 맞고 다 무효가 돼버린 상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의 문제가 있었고 주가 너무 빠져서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가 자체가 이제 워낙 빠져버리니까 연기금의 수익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었고 판류가 많이 줄어드는 건데 그 제도 때문이다, 구조 때문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목표 비중을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분자를 키워버렸죠. 그리고 이 주가라는 분모가 빠지면서 위아래가 동시에 같이 줄어드는 상태다 보니까 그 매도 의무가 지워지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그 기금위에서 1월 26일에 회의에서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렸는데,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나도 기계적으로 그 매도하지 않는 리밸런싱을 한시효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6월 말까지를 연장해 버리면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꼬인 거예요, 사실. 예. 여기서 꼬여가지고 그게 레버리지 이태프로 연결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연기금은 매도 수치를 꺼버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외국인은 마음껏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연기금이 매도가 없으니까 이 레버리지 ETF도 마음껏 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5월 28일에 그 목표 비중을 28.8에서 5.9% 더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상법 개정에 따른 그 구조조 변화와 그 실제 비중 확대를 반영한다는 명분이었는데 이게 적립금이 당시에 1,670조의 기금이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3% 정도 플러스만 3%를 이걸 6%로 올려버렸고 또 그 전술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로도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더해버리니까 이게 국내 주식 상한이 28.8%까지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맥스가. 네. 그러 버리니까 이게 안 팔아도 됐던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실수였던 거예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그 리스크 관리였단 말이에요. 리밸런싱은 리스크 관리인데 이거를 안 했다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고점에 못 팔고 코스피가 6월 22일에 9,114포인트를 찍었는데 거기서부터 37% 빠진 상황. 그 한 7월 8일 정도였거든요. 그때가 메리츠 증권에서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이 한 26.3%랬단 말이에요. 그럼 리밸런싱 하나도 못한 상황에서 목표 범위 안에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기계적 매도는 완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시티증권도 그 6,500 정도에서는 한 24.2% 내려온 거를 봤기 때문에 그 5월 달에만 해도 29.4%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리고 매도도 거의 못한 상태에서 그냥 비중만 5% 줄어드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네. 이게 우리 다 노후자금인데
이렇게 녹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게 그 여력이 없다 보니까 7월에 방을 못한 예, 거죠. 전혀 방을 못하다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전체적인 문제예요. 일단 뭐 사실 매니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 어떤 그 개별회사 운영 이렇게 놔두지가 않죠, 그죠? 그렇죠. 당연히 줄여야 되고 떨어질 때 막 팔아야죠, 그죠? 근데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구조, 정치적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 이제 때렸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스란히 그걸 영향을 받고 급락했을 때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잘못 꼬인 단추가 초래한 문제들은 어떤 겁니까? 판단을 좀 해보면. 예,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승일 이런 문제보다도 이 기준선을 사후로 옮겼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옮겼잖아요.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기준을 건드렸다는 게 뭔가 네. 실제 비중이 상한을 넘어버리냐 상한 자체를 끌어올려 버렸고 그걸 또 유예해버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차익 실현하는 장치를 아예 그냥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였고 리밸런싱은 원래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인데 그 규칙을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그냥 움직여 버린 겁니다. 이걸 흔들어 버린 거고요. 뭐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게 뭐 그 연기금이 바로 뭐 주식 그러니까 팔아서 이익을 실현한 경우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 김성수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도 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연기금이 하루장에서 뭐 매도하면 더 키운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뭐 지수 관리 그 주가 관리하느라고 유예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 예외를 자꾸 둬버리면은 국제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서 적어도 21년에도 비중을 상단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적어도 리밸런싱을 유예하지는 않았어요. 이 유예한 게 너무나 그러니까. 독이었던 거고 거기에 레버리지 ETF가 더 이런 방향성을 더 증폭시켜 버려서 그러니까요. 정작 빠졌을 때 매수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매수 주체가 없잖아요. 시장에 수급 주체가 없어.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이걸 받아줄 주체도 없고 개인들도 지금 그 레버리지 ETF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 물려 있고 받아줄 주체가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장에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장 문제를 연기금 리밸런싱을 제때 못한 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유예시키고 그 다음에 늘리고 그럴 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에서도 보면 이거 미친 짓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장 영향이 다행히 그죠? 크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 이제 그걸 넘어오면서 이제 호된 우리가 그 코스트를 이제 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레버리지 ETF 얘기도 했었고 국민연금의 잘못된 결정이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망가지면 주가가 빠졌던 건데 그게 이제 풀리고 나면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좀 다시 사기도 합니다. 이제 수급 문제는 좀 해결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가 배수가 들어온 건 맞죠. 왜냐하면 지금 그 신용잔고가 고점 대비 10조가 털렸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그러니까 8월 3일 어제 기준으로 8월 3일 기준으로 1조 4천억 이상의 그 신용잔고가 줄었고요. 그리고 7월 31일에 3조 2천억, 그리고 7월 30일에 8,400억 줄어서 합산으로 지금 단 3거래일 만에 5조 5천억 정도 줄어버렸어요. 고점 대비 10조 줄었고 7월 30일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장중에 거의 8조 7천억까지 매수를 8조 7천 넘게 하다가 7조 2,4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도 1조 1,400억 매수했습니다. 7월 31일에. 그리고 개인이 8조 2,740억 팔았어요. 역대 최대 매도, 순매도를 기록해버렸고 코스피가 17.92% 올랐을 때 그 1,001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이제 사상 그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동시에 갈아치웠는데 외국인이 7월 달에 순매도가 그래서 오늘 그 하루 때문에 9조 8천억까지 줄어버렸고요. 6월 달에 48조 4천억 매도했었습니다. 5월에 44조 5천억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90조를 매도를 했는데 옛날에 10조만 팔아도 엄청나게 네, 7월 달에 9조 8천억밖에 매도를 안 했는데 마지막 날 8조 7천억 8조 8,709억인가 썼어요. 이거 사는 바람에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조정이 주로 외국인들의 리밸런싱가 차익 실현에 의해 주도됐다는 뜻이고 이 물량을 아무도 받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다 맞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최근의 상황이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표현이 글로벌 펀드가 사들이고 개인이 지금 던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글로벌 헤지 펀드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어쨌든 워낙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굉장히 사상 최대 속도로 한국 주식을 다시 사고 있고 개인들은
진절모에 나는 거죠. 그렇죠.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반등하니까 또 매수 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게 그 7월 30일에 시가의 반대 매매가 나왔다가 쫙 들어올리니까 이제 그 레버리지 청산을 한 거거든요. 급등을 하니까 단순하게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이 강제 청산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미세군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월달에 1%, 6월달에 5.1%, 7월 9일 정일정일 때 10.2%였습니다. 아주 그냥 청산을 막 심하게 당했던 것이고, 과거 급락기마다 이게 5%를 넘으면 투매가 이어지는데 7월 9일에 10%가 넘었던 거죠. 그 두 배가 나오니까 7월 30일 하루에만 신용잔고 아까 3조 2천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 만에 신용잔고가 10%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 또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만에 또 5%가 줄었어요. 신용잔고가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례적인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자발적인 매도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다시 외국인들이 뭐 2조 8천원 매도하고 오늘도 일부 좀 매도를 했지만은 그 3개월 동안 10조를 샀는데 대략 그 최근에. 근데 이제 그 10조에 40%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갔기 때보다 너무 급등하니까 일부 차익 실현 정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은 그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빅테크들의 실적과 그리고 이제 특히 헤지퍼스트 청산 매도 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디레버리징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있고, 지금은 약간 잔여 정도, 약간 꼬였던 수급이 이제 풀리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시장의 본격적인 매수 사이클에 들어서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지만은 바닥은 분명히 나왔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이번 파트에서 마무리를 지면, 국민연금 이슈는 그럼 완전히 사라진 거냐? 앞으로는 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국민연금이 사줄 것이며 국민연금이 다시 올려서 주가를 수급을 해줄 것이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네. 네, 그러니까 시티에서 네. 올해 코스피 9천에서 만 정도 상회할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국내 증시가 이제 12개월 선행 PER 5배니까 12,000까지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가 매력이 있다고 보면은 그 아까 최대 비중이 28.8%니까 요게 지금 거의 터치하는 게 9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가서 이게 한다기보다도 좀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특히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장이 빠지면 연기금이 자꾸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다른 섹터도 사야지.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야 자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다시 또 매수할 수 여력이 생기는 건데, 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방어하게 되면은 그게 다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국민연금도 이제 전액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많이 주잖아요. 예. 위탁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수익률 게임이니까, 그죠? 그런 걸 구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수익 날 수 있는 걸 사다 보니까 그런 네, 맞아요.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네.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바뀌는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울투자증권에서 요로 그 국내 증시 수급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 3월에는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수급이 넘어갔고, 2008년 11월에는 다시 기관에서 외국인 넘어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장세 2020년 10월은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상태고, 지금 2023년 8월부터는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어온 이런 국면인데, 요게 한번 수급이 받게 되면은 뭐 수년 단위 이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 수급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게 누가 수급 주체가 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나타난 흐름은 결국에는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급 주체가 뚜렷하진 않지만은 지수를 좀 단기간에 움직이는 기관이고, 약간 큰 그림에서 크게 움직이는 건 외국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한 펀드 같은 거 굳이 뭐 자본시장 연구원 쪽에서 증한펀드 얘기 나왔는데, 뭐 코스피 5천 무너지면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증한펀드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봤자 뭐 그 규모 10조밖에 안 되는데 의미가 없고, 뭐 코스닥이라든가 다른 섹터들 이렇게 사주는 형태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지금 수급의 마중물이 생기니까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그러면 일단 연기금이 계속 일별로 순매수를 유지하는지도 앞 체크해 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지들 지금 그러니까
7월 말에 대규모 들어왔다가 어제 오늘 좀 팔았는데 이게 다시 순매수로 가는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